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어제 스웨덴에서 들려온 놀라운 소식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떠들썩합니다. 작가 한강이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K소설의 세계화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해온 한강의 여정은 세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흔한 기자회견마저 고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양분이 돼준 한국 문학에 고마움을 대신 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장동욱 기자가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 등을 전해드립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문학 역사상 첫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으로 뽑힌 작가 한강은 항상 그래왔듯이 차분하게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so surprised and I'm honore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작가 집안에서 자라온 한강의 자양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접해온 우리 문학이었습니다.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which I feel very close.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노벨상 위원회 측은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등 역사적 아픔들을 직접 겪은 듯 직시해온 한강의 작품 여정을 조명하며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독특한 스타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n her brutal actualization, Han Kang approaches the genre of witness literature,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I don't drink, so Okay.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tonight.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13억 원과 함께 한국 문학의 새 페이지를 장식한 한강은 가족과 소박하게 기쁨을 나눴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소감을 직접 발표하지 않은 딸을 대신해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 씨가 놀랍고 자랑스러운 심경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재 바라아재 다들 아시죠? 이걸 펴낸 국내 문학계의 원로인 한 씨. 딸이 자신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평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딸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도 원로 작가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처음 소식을 전해 듣고는 거짓말로 여길 만큼 놀랐다며 심경을 전합니다. 따님 수상 소식을 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혹시 가짜 뉴스 듣고 속아서 전화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쁜 마음은 동네 잔치라도 열고 싶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한턱 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대. 한승원 작가는 딸을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라며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아들, 딸을 승어부라 그래요. 승어부. 아버지를 이긴다.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걱정이 앞서는 여린 딸입니다. 나는 항상 걱정하는 게 몸이 건강해야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럽니다. 한 작가는 1966년 등단에 아재 바라아재 등을 펴낸 국내 문학의 원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고향 장흥에 내려와 집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부녀는 이상문학상을 2대에 걸쳐 수상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에는 번역의 힘도 한몫했습니다.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친 데보라 스미스 씨, 소설 채식주의자의 번역과 홍보까지 도맡아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 글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간결하면서도 세련되게 영어로 번역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도 이번 쾌거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연 기자입니다. 작가 한강 작품을 도맡아 영문으로 번역한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 2010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소설 채식주의자를 번역했습니다. The incredible privilege of being able to translate
Han Kang's work is one of the most wonderful things. 단순히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것을 넘어 원문의 분위기를 섬세한 언어로 살려냈습니다. 햇빛을 향해 온몸을 열고 있었다는 문장을 태양의 포옹이라는 시적 표현으로 의역해 주인공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간혹 오역 논란도 있었지만 한 작가는 내 고유의 톤을 포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딸은 문장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퍼요. 그 슬픈 그 문장을 어떻게 외국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상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노래와 드라마, 영화 등 K컬처의 약진도 쾌거의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는데 K-팝이라든가 K-문화 자체가 높이 평가를 받게 되고 서구인들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노벨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한강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피에르 비즈유도 K-팝, K-드라마에 이어 K-문학의 시대가 올 거란 예상이 현실이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모엔 등 일본과 중국 작가들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부러워만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번역 없이 우리 글로 읽게 됐습니다. 작가 한강의 고향과 모교, 축제 분위기겠죠. 조윤정 기자가 가봤습니다. 대형 서점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판매대입니다. 시민들이 몰리면서 책이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 먹기 전에 빨리 와봤어요. 오늘 일단 한강 작가님 책 나와 있는 거는 다 한 권씩은 다 샀습니다. 한글날 다음 날 전해진 낭보에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번역본을 읽지 않고 제가 원작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도 되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뿌듯하죠. 한강 작가가 대표인 작은 책방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혹시 나중에 오면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연차 쓰고 왔습니다. 유년 시절을 보낸 광주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광주에서 이런 상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더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광주 효동초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모교엔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 작가가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또 다른 자부심인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 열린대화방엔 하루 만에 93만 명이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터넷 서점엔 접속이 한때 힘들었습니다. 출판업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인쇄소는 밤낮 없이 책을 찍어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대형 서점 3곳에선 반나절 만에 한강의 책이 30만 권이나 팔렸다는데요. 말 그대로 노벨상 특수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전합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 표지가 쉴 새 없이 찍혀 나옵니다. 책날개 작가 소개란엔 노벨상 수상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주문이 밀려들면서 주말에도 밤낮 없이 인쇄기를 돌려 책을 찍어낼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찍는 인쇄소는 5만 5천 부나 되는 증쇄 주문을 맞추려 철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밤샘 근무, 주말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쇄 출판업계로서 엄청난 대박을 기대하고 있고요. 제2의 한강, 제3의 한강 작가님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온 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 10위권은 한강 작가가 모두 점령했습니다. 대형 서점 3곳에선 한강 작가 작품들이 하루도 안 돼 30만 부 정도 팔리면서 역대급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판매량이 1,500배에서 최대 7,500배까지 폭증한 겁니다. 재고가 바닥나면서 출고 시점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나 비상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약 판매가 나가고는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주문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도서 출판 관련 주가도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침체됐던 출판업계에 부는 한강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8년 전 한강에게 부커상을 수여한 영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강의 작품 세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 반응은 황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호명된 순간 스웨덴에서 한강의 작품을 소개한 출판사 직원들이 감동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수상을 기대했던 일본에선 못내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시아 여성 작가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에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형 서점들에는 한강 작품만을 위한 매대가 생겼습니다. ちゃんと評価され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が今回の受賞で確認できたんで。 지난 2016년 한강에게 부커상을 수여한 영국의 축하도 각별했습니다. 일간 가디언은 세계에서 가장 심오하고 숙련된 작가라고 전했고 부커상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은 온종일 한강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What's life all about? If you ever wanted that, I would go for the vegetarian by Hangang. 미국 언론들은 한국 문화 위상이 커졌다는 걸 다시 증명한다고 분석했고 작가 찬쉐 수상이 불발한 중국에선 한국 문학 열풍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구 백인 남성 위주였던 노벨문학상이 다양성을 강화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가장 먼저 한강 작가 개인이 축하받을 일이지만요. 크게 보면 한국 문학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서구권 문학이 주로 조명되고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비주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문학이 외국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힐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오늘은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벨 문학상 그러면 작가가 이 커리어의 정점에서 받는 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좀 이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 이로써 세계 주요 문학상 모두 받은 셈인데요. 한국 문학도 덩달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부커상,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메디치상도 있고 콩쿠르상도 있는데 이 콩쿠르상까지가 이제 3대 문학상이 되거든요. 근데 콩쿠르상은 프랑스 문학에만 한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받았고 그런 점에서 정점을 찍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물꼬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작가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세대가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은 시민 국민들 또 해외 동포까지도 관심을 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1990년대였죠.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본 문학들이 세계에서 출간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징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문학 작품들을 좀 출판을 해달라고 찾아다녔는데 최근에는 해외 유수의 출판사들이 오히려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더 많이 입도선매를 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 선인세를 많이 주고 쇄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정보라 작가라든지 또 시인 분야에 있어서는 김혜선 시인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뿐만 아니고 이 시 분야에 있어서도 입상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이 또 남자가 받는 때죠. 그때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 같은 경우도 꼽을 수 있고 뭐 이승우 작가 등 여러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한국의 영화 감독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소설가, 시인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놀라운 일이다. 한강 작가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읽어내고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평가로 보십니까? 네, 뉴욕타임즈 정말 논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마침내 이제 진가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한강 작가는 굉장히 순수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내밀하게 탐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해법까지 모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남이 잘 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 올곧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진가를 이제 인정받게 됐다라는 점을 뉴욕타임즈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내서 놀랍고 역시 뉴욕타임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강 작가가 주인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또 한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고통에 찼을 때의 그 내면 세계의 어떤 침정학의 본질에 탐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노벨위원회에서 유튜브 인터뷰를 하는데 전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관계의 어떤 접촉들을 이제 덜 하고 또 필요 없는 행사를 잘 안 하는데 그런 필요한 행사에들은 꼭 참여하는 걸 보면서 자기 철학과 확신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 기자회견 안 하는 것은 바로 이 폭력이 난무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 언행이라든지 작품 세계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으로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뭐 기자들이 연락을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이고 매일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데 무슨 잔치냐 이러면서 기자회견도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언론들은 이제 K-무비, K-드라마, K-팝에 이어서 이제 K-노블, K-컬처 내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저희 문학이 또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K-문학, 이제야 이제 진가를 발휘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K-컨텐츠의 어떤 위상 때문에 K-문학까지 부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 노벨위원회가 덕점 보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K-컨텐츠, K-문화, K-스타일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노벨위원회에서 무슨 수상자를 발표해도 화제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컨텐츠, K-문화는 문학을 이제 넘어서서 일상 문화 쪽으로 더 확산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해외에서는 K-컨텐츠의 어떤 그 수원지로서 K-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문학의 한류는 당분간 더 계속되면서 K-컨텐츠의 어떤 영감, 또 지적 자극, 창작 소재로서 많이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받고 있는 재판이 계속되는지, 그래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이 문제는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국감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최원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헌법 제84조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 소추에 수사 외에 재판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도 적용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역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전혀 동의될 그런 현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헌재가 자신의 주장과 같은 답을 내놨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상당히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알기에 검사 탄핵 같은 초합적인 행태를 계속하는 것.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가정에 기초한 부적절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또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 장관이 사흘 전 국감에서 비속어를 쓴 것과 함께 경호처장 시절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를 했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경호 매뉴얼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흘 전 김용현 국방장관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김 장관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군복과 관련한 입장에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감하는 과정에서 군복을 입은 장군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태도를 보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건방져요. 원래 성정이 좀 다혈질이십니까?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을 놓고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이 저기 입들만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답변 충분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나는 소리 어디 있어요? 왜 소리 질러요?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입니까? 김 장관은 소위 입틀막 경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테러 행위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 구청장은 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임기 중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여당은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고 김 의원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기로서니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고 혈세 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찍어줄 거냐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지원 유세 과정에서도 공천을 잘못한 국민의힘이 양심상 공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재윤 전 구청장이 지난 6월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 겁니다. 정작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해 귀책 사유가 있는 전남 곡성군수 선거엔 후보를 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아들은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도리로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109일뿐이 안 됐는데 많이 안타깝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금정구민과 유족을 모두 모욕했다며 괴물은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고인을 원인 삼는 것은 정말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고인이 된 분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유족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공인으로서 언행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정부의 금리 인하 희망에도 시기를 조율하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금리를 낮췄습니다. 한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준금리를 3.5%에서 0.25%포인트 낮추고 통화 정책 방향을 긴축해서 완화로 전환했습니다. 돈을 풀겠다는 거죠. 그러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윤태용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긴축 기조에 나선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인하 결정엔 금융통화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했고 1명만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떨어지며 정부 목표치에 도달했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인하 속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처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빚컷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 비용,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2.5에서 2.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한은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는 내수 진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높은 대출 이자와 내수 부진으로 이중고에 시달렸던 자영업자에게는 희소식인데요. 또다시 집값이 들썩일 위험도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자 곧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폭은 0.1%로 4주째 주춤했습니다. 일부에선 내수 회복의 적기를 놓쳤다는 실기론도 제기했지만 한은은 1년 뒤에 평가해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거 예상하시고 하신 것인지. 높은 대출이자에 내수 부진에 난 이중고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은 모처럼 경기가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을 안게 됐습니다. 대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그 금액을 가지고 소비 쪽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계부채는 여전히 복병입니다. 한은은 금리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1000여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현직 국회의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0명이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부부가 4년 전 매입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31억여 원에 매입했는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공시가격인 21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기 대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라고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은 총선 당시 3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어제로 만료됐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현역 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1대 총선에 비해 현역 의원 기소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4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요즘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쉽게 볼 수 있죠.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할 수 있다 보니까 인기인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건지 송무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푸른 산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명정이 직접 만든 빵을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나들이 객에게 인기입니다. 똑같은 빵이라고 해도 이렇게 날씨 좋아서 이렇게 야외를 보면서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맛이 한 2배나 3배. 전국에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년 새 2배가 넘게 늘어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절세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제도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정부는 가업 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연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제 대상 업종의 커피 전문점은 빠지고 제과업은 포함이 돼 있어서 자산가들이 일부러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다는 겁니다. SNS에도 버젓이 절세 수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 빵집을 하는 이유가 부동산을 이제 상속시켜주는 목적으로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부분이나 또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가능한 건데 그 목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은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억 원에 불과한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안전하게 주차해 줬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고 차량 30대를 파손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대화도 안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서서히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더니 잠시 사라졌다가 이번엔 더 빠른 속도로 후진하며 같은 차를 다시 들이박습니다. 근처의 다른 차량도 후진하며 들이받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 차량이 아파트 지하 1, 2층을 오가며 이런 식으로 충돌해 파손된 차량은 30대에 이릅니다. 사고 났을 때 보통 사고 나면 내려서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오래 부딪히자마자 빠르게 도망가더라고요.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낸 후 아파트를 벗어나려다 차단기마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자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범퍼 정도 부서진 건 한 2대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긁히고 대화가 자체가 안 돼요.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대리기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까지 해줬는데도 다시 차를 몰고 10분 넘게 주차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추돌 사고가 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운전자를 지나가던 관광버스 승객들이 구조했습니다. 폭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들은 운전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시민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심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며 폭발도 시작되는 상황. 시민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운전석에서 운전자를 끄집어냅니다. 구조 직후 더욱 거세진 불길은 금세 차량을 집어삼켰습니다. 문이 안 열렸으니까 사람 무조건 있을 것이다 하고 봤어요. 손을 놓고 양쪽 어깨를 해가지고 사람을 땡겨내는 거예요.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 갓길에 멈췄다 갑자기 2차로를 후진하면서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자를 구조한 건 사찰 순례에 나선 포항 개인 택시 기사들이었습니다. 차에 불 났는 거 몇 번 보기는 봐도 그마이 심한 거는 처음이라서요. 오음도 차 안 되는데 빵빵 터지면서 일부 회원은 이도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운전자의 손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 놓으면 이 사람 죽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은행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뒤 행동이 헛웃음을 자아냅니다. 유명 영화 대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은행에 들어온 남성. 직원과 대화하며 업무를 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일어나 출입문을 향해 뭔가를 던집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발로 여러 번 힘껏 차고 밉니다. 빨리 불러라. 남성은 출입문 밖에 화분 여러 개도 발로 차 넘어뜨리고는 황급히 도망칩니다. 달아난 곳은 인근 모텔. 추격해온 경찰이 격렬히 저항하는 남성을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이것은 남성들 살기 무엇이냐고 밥도 먹고 사람을 하고 다 했어. 경찰관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유명 영화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그냥 본인도 그냥 거기서 본 거를 따라한 거라고 저희는 이제 우습게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려간 거라서. 50대 남성은 은행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재물 손괴와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희생자들이 만든 단체 니혼 히단쿄에게 돌아갔습니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증언을 통해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지금까지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56년 원폭 피해자들로 결성된 풀뿌리 시민단체가 68년간의 반핵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has decided to award the Peace Prize for 2024 to the Japanese organization Nihon Hidankyo. 피폭자 지원 활동과 핵무기 철폐를 외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증언을 보여준 공로입니다. All leaders take the time to listen to the painful and dramatic stories of the Hibakusha that reminds us that these weapons should never be used again, ever. 수상 소식에 니혼 히단쿄 대표는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전 세계의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노벨 평화상은 지난 1974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비핵 3원칙 발표로 수상한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니혼 히단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의의가 깊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정치권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여권에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계가 분열은 공멸이라며 한 대표를 공개 비판했는데 한 대표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 나갔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마중 나온 참모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대화 없이 짧은 악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건 지난달 24일 지도부 만찬 이후 17일 만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출국 당시엔 부산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유로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독대 성사 여부가 구체화될 걸로 보이는데 한 대표의 어제 김 여사 기소 관련 발언이 뇌관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친한계는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오히려 김 여사를 위한 방법일 수 있다며 한 대표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이 영부인을 기소를 했는데 그걸 또 뭐 특검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죠. 반면 친윤계에선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과도하게 정치적인 해석이나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4선의 박대출 의원은 탄핵의 교훈을 잊었냐며 분열은 공멸이라고 지적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기 의원도 법무장관을 지낸 당대표가 여론재판을 하란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계 원로의 문화생들이 연주를 한 걸 두고 기생집에 비유해 논란이 됐었죠. 행사에 참석했던 국악인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다음 주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상춘제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형유산 전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승자의 제자들이 공연비를 받지 않고 가야금 연주를 했는데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어제 기생집이란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진짜? 공연 상납이란 말도 했습니다. 국악계에선 양 의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행사에 직접 참석했던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신영희 명의 등은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며 오는 14일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제 제자를 지칭해서 기생 같다는 둥, 기생하는 음악을 했다는 둥,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국악인들 앞에서 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저 지역까지 찾아갈 거예요.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국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양 의원의 거친 입이 당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이른바 중대 성명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격 수단이 준비됐다며 우리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군에선 드론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해 띄운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의 순항 미사일 타우루스 발사 소식까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며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통해 모든 공격 수단들이 임의의 시각에 활동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게 됐다며 또다시 도발 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9일 새벽 1시경 촬영된 무인기 추정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차원에선 드론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한 대북 소식통은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춘 한 민간 단체가 드론을 활용한 전단 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전단 살포는 그동안 여러 대북 단체를 통해 거론되었습니다. We are exploring the mechanical and other electronic ways of doing this. And in March, we will be making an announcement about this. In March. 우리 공군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F-15K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 시속 1100km로 400km를 저공 비행한 뒤 서해 무인도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적 레이더망을 피해가며 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500km로 15분이면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지휘부 벙커를 타격할 수 있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 도시 곳곳이 아비규환입니다. 최소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나무는 뿌리째 뽑혔고 튼튼하게 설계됐다는 건물도 엉망입니다. 이태영 특파원이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피랑 갔던 주민들이 돌아오는 도로가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피해 지역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대형 간판이 기둥째 뽑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허리케인 밀턴의 피해를 입은 이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간판인데요. 이런 대형 간판이 맥없이 쓰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처 상점은 지붕이 부서지거나 철로 된 안내판도 휘어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폭격을 맞은 듯 지붕이 뜯겼고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인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이동식 화장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까지 밀려온 모습입니다. 허리케인의 뿌리채 뽑힌 나무들도 쌓여 있습니다. 미국 성조기는 바람에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We had a little bit of rain for a couple hours, but like towards the end of the night, it stopped raining. It was just a lot of wind. Like my shutters were like banging on my window. 주차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340만 가구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사재기도 극심했습니다.
주유소마다 이렇게 기름이 없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부족 사태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헐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밀턴으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무인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는데요. 페달도 핸들도 없고 가격도 4천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우주인과 악수를 한 뒤 등장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행사장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탑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무인 로봇택시 사이버캡입니다. So we'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양쪽에 문이 하나씩 달린 투도어 차량으로 내부에는 핸들과 페달이 없습니다. The very first cyber taxi and hopped in. There's no steering wheel. We're just cruising. It's fully autonomous. 가격은 대당 3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 정도로 2026년 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대 2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 기술로 평가받는 로봇택시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미국 일부 도시에서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중국 최대 기업 바이두도 로봇택시 서비스를 중국 10개 도시로 확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SWM 등이 최근에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로봇택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물 분천 헌현도입니다. 조선 초기 문신이자 문장가 농암 이현보가 낙동강 지류 분천 언덕에 집을 짓고 부모님께 바친 잔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70살 넘도록 부모 앞에서 때때옷을 입고 춤을 춰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부친은 98, 모친도 85까지 장수했습니다. 평균 수명 35이던 시대 농암 역시 88살 천수를 누렸습니다. 타고났겠지만 대이은 효도덕도 컸을 겁니다. 기대 수명이 83살에 이르는 초고속 고령화 시대에는 흉내내기 힘든 색동옷 효도입니다. 내가 혼례를 올렸던 곳이 장례식장이 됐더라. 재작년 SNS에 올라온 부산 어느 8층 건물의 두 사진입니다. 2003년 문을 열어 성업하던 결혼식장이 이젠 부산 최대 장례식장 본점이 됐습니다. 결혼식보다 장례식 갈 일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인천에서는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유치원 버스에 탄 딸에게 손을 흔들던 어머니가 이젠 딸의 전송을 받으며 노치원 버스를 탄다. 지난 10년 사이 유치원 283곳이 노치원이 됐다고 합니다. 노인을 매일 모셔 보살피고 저녁에 귀가시켜드리는 주간 보호센터를 그렇게 부릅니다.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 끼니를 챙겨드리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려 흡족해 하신답니다. 비용도 하루 10,000원대입니다. 자식 대신 나라가 해드리는 색동옷 효도라고 할까요? 서울 폐교에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수도권 노인주택 수요에 숨구멍이 트일 거란 기대를 모읍니다. 낙향의 노년을 유유자적 즐긴 농암을 제자 퇴계는 늙은 신선, 노선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농암의 행복한 만년 역시 아버지 못지않았던 아들의 효도 덕분이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해도 노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은 간병 감옥, 노노부양의 시대입니다. 그 어두운 그늘을 노치원처럼 구석구석 밝히는 공공복지시설이 효자입니다. 노인시설을 냉대하는 시선들도 이젠 거둬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10월 11일 앵커 칼럼 오늘 21세기 색동옷 효도였습니다.
모두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내일 하늘빛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큰 일교차도 고려하셔야겠는데요.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서울과 세종, 충북과 전북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이 12도, 전주 13도 등으로 내륙 지역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여수와 대구가 25도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